다들 플라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플라톤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 어디 가서 누가 플라톤이 왜 중요하냐고 물으면 간단하게나마 대답을 좀 하고 싶은데 말이죠. 플라톤을 모르고서 철학을 할 수는 없다는 말까지 있죠. 왜 플라톤이 오늘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에 대해 6분 속성으로 핵심만 짚어드릴 테니 자, 이제부터 플라톤 지식 여러분 뇌 속에 외장하되 다운로드 해드립니다. 살짝 의외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고려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도대체 왜 플라톤식이나 되는 양반이 싫어했을까요? 심지어 그 고대 사회에 꽉 막힌 양반들 많던 시절에 플라톤이 살던 아테네는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의 숙명의 라이벌인 스파르타의 존재 때문이었죠. 먼저 소크라테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스승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빨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당시 똑똑하다고 알려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알던 지식이 사실 허구였음을 깨닫게 만들고 다녔다고 하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소크라테스가 한 정치가에게 민중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그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또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해요. 가난한 자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 자는 또 대답합니다. 항상 돈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럼 소크라테스가 또 이렇게 물어요. 부자들도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럼 부자들도 사실 가난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상대가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이 사실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빨로 깨우쳐준 거예요. 이렇게 화려한 말빨을 배우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를 무지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에게 말빨로 져서 개쪽을 당한 어떤 정치인이 소크라테스를 불경한 지식을 전하는 자라고 선동하여 처형 투표를 실시합니다. 어디 소크라테스와 대화하며 개쪽당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렇게 너도 나도 처형하자고 투표하는 바람에 결국 소크라테스가 처형되죠. 여기서 플라톤이 꼭지가 돌게 됩니다. 아니 이 어리석은 놈들이 지들에게 위대한 깨달음을 주신 우리 소크라테스님을 죽게 해? 여기서 플라톤은 민주정치는 어리석은 민중과 그를 선동하려는 나쁜 정치인이 판치는 나쁜 정치체제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플라톤이 민주주의에 의문을 품게 된 또 하나의 계기, 바로 스파르타와의 전쟁입니다. 당시 스파르타는 아테네와는 달리 국가를 위해 모든 개인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희생하는 살짝 전체주의 냄새가 나는 정치체제였는데 이런 스파르타에게 아테네가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플라톤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야, 스파르타 애들이 단결해서 우리나라 개박살 내는 동안 저 어리석은 정치인들은 훌륭한 철학자를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연합해서 처형투표나 하고 앉아있다니. 이런 상황상 플라톤에게 민주주의가 좋아 보일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를 위해 진정 올바른 길, 즉 정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플라톤이 정의에 대해 탐구하면서 쓴 책이 바로 국가입니다. 아니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데 왜 책 제목이 국가야? 플라톤은 국가체제를 한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봤어요.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이 무엇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 정의로운 국가란 어때야 하는지는 정의 내리기 쉽죠.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올바른 국가의 핵심은 바로 철인 정치. 쉽게 말해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학자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국가를 통치할 역량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 지가 철학자니까 여차하면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저런 이야기한 건 아닌가? 할 수 있지만 플라톤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철학자가 진리를 아니까 통치를 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등장하죠. 플라톤은 세상을 현상계와 이데아로 나눴어요. 현상계는 각 개인이 보는 현상이라 다 상대적이고 다르지만 이데아는 하나의 절대적 개념이기에 진리인 것이죠.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니 예시를 들어봅시다. 개를 떠올려 볼까요? 누구는 귀여운 포메라니안을, 누구는 멋져 보이는 시베리안 허스키를, 누구는 울그락불그락하는 불독을 떠올릴 겁니다. 이렇게 각자가 떠올리는 개의 모습은 다 다르죠. 이것이 현상입니다. 그러나 개라는 개념,
이 개념은 하나의 절대적인 개념이죠. 여러분이 떠올렸던 각자의 개의 모습은 절대적인 개념인 개의 모방일 뿐이라는 겁니다. 철학자는 이렇게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인 이데아를 아는 존재이기에 이상적인 국가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실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진리를 아는 하나의 존재가 군주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제를 가장 좋은 정치체제라 생각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처럼 여러 사람이 날뛰게 되면 그냥 목소리만 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판을 치면서 소크라테스 같이 뛰어난 사람을 죽게 만드니 애초에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인 한 사람이 전체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 뭐 이런 맥락인 거죠. 그렇게 철인 하나의 통치 아래 각각의 국민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만 충실히 이행하면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아는 하나의 군주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플라톤의 이론은 이후 서양사회의 중요한 기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대와 중세시대 신분제도의 정당성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왕이 야, 내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니 너희는 다 나 따르기만 해. 이렇게 말할 명분이 다 이 플라톤의 철인 정치론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특히 기독교의 교리와 가장 잘 맞아떨어졌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 그것이 곧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기독교의 최고권자가 곧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것이죠. 밑에 있는 농노들은 자신의 부려먹은 위의 사람들에게 찍소리도 하지 못하게 된 그 이유, 1000년이 넘는 서양 사회의 신분제의 기틀이 바로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에서 비롯되었기에 서양 철학의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문턱이 플라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노예제를 옹호하고 선택된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나라가 다스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통치 계급의 고결함을 보존하기 위해 각 계급별로 가족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가장 아래 계급인 노동자는 노동자들끼리, 전투하는 군인 계급은 군인들끼리, 통치자 계급은 통치자끼리만 어울리고 가족을 공유하여 각자의 분수를 알고 그 역할만 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이제 알겠죠? 수천 년 서양의 역사 속에서 존재해왔던 왕과 교황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는 신분제, 그것의 시초가 플라톤이었기에 이 양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플라톤 이야기는 플라톤 철학의 티끌에 불과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훨씬 배울 것이 많고 어려운 말도 많죠. 플라톤이 설명한 이성, 기계, 욕망의 세 가지 영혼의 개념과 국가에서 설명한 세 가지 계급인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등 플라톤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은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한 플라톤은 어디까지나 플라톤이 왜 중요한지는 알고 싶지만 막연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입문서에 불과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뇌 속의 지식 저장 장치 뇌장하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